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경적인 이해. 자, 민수기 33장 55절.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 23장 13절하고도 같은 말씀이에요. 말한 사람과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만 다를 뿐이죠. 민수기 33장 55절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형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고,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 분배가 끝나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은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과 전한 사람만 다를 뿐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네, 여기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여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거민,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 땅 족속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남아 있는 사람, 너의 그 남겨둔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눈의 가시와 같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계속 너희들을 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자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서한 지구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면 이제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이집트하고 가자 지구는 이렇게 이집트하고 국경이 같이 이제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서한 지구는 요르단과 이렇게 국경이 붙어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 요단강이잖아요. 그 요르단강, 요단강.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강둑, 서쪽에 있는 지구다. 그 서쪽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구, 그 서한 지구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웨스트 뱅크, 서쪽에 있는 뱅크. 이게 뭐 은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강둑, 그 뱅크잖아요. 그 서쪽에 그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뚝이다. 그래서 이제 서한 지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면적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가자 지구보다 뭐 훨씬 넓잖아요. 이 서한 지구는 약 5,640제곱킬로미터인데, 이 면적이면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된다 그래요. 제주도가 대략 한 1,850 정도 돼요. 면적이 제곱킬로미터 되는데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곳이 이제 서한 지구인데, 이 안에 약 3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현재 인구가 이 서한 지구에 한 3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00만 명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약 한 270만 명 정도 되고, 270만 명.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안에 그 유대인들이 약 죄송합니다. 230만 명이에요. 230만 명 되고 유대인들이 약 7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훨씬 많이 여기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요즘 언론에 보면 이 가자 지구와 이 서한 지구가 이제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쪽에 팔레스타인들이 몰려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갖고 살게 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두 군데, 가자 지구, 서한 지구.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좀 나눠져 있어요. 이제 좀 확대한 건데,
이 가자 지구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마스당 강경파죠. 하마스 강경파가 이란에 지금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가자 지구를 2006년 총선에 이제 되면서 2006년부터 지금 이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마스가 다스리면서 충돌이 계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서한 지구는 그대로 이 파타당이 이제 온건파인 파타당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인들이 살지만 통치하고 있는 정당들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는 강경파가 다스리고 있다면 요 서한 지구는 온건파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요 가운데 딱 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 밑에 한 5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여기까지 전부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막벨라굴이 있잖아요. 그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막벨라굴이 팔레스타인 지형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 이 정세에 따라서 막벨라굴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어도 굉장히 삼엄한 경비 속에 가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텔아비브,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그래서 이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지난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텔아비브가 수도니까는 각 나라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다 몰려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년에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이건 이제 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브, 이것은 이제 봄이라는 뜻을 가져요. 곡식이 익어가는 때, 곡식을 뿌리는 때. 그래서 이 텔아비브의 뜻은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봄의 언덕. 그리고 봄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소망의 때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언덕이라는 뜻이 텔아비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텔아비브에 수도를 하게 되는데, 텔아비브에 수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유대인의 가장 큰 부자가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어요. 이거는 요즘 뭐 계속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아주 그냥 명문가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이게 원래 텔아비브가 옛날에는 모래 언덕이었대요. 허허벌판에 모래 언덕이었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지 않는 그냥 해변을 끼고 있는 그냥 모래 언덕과 같이 버려진 땅이에요. 근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재산이 이 당시에 6조였다고 하니까 뭐 놀래지도 않네. 전 엄청 놀랐는데 이 당시에 6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6조가 지금으로 하면 50경이래요. 50경.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부자도 아닌 거예요. 여기다가 비교하면 지금도 6조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당시에 6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땅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2억 평, 그러니까는 서울보다 조금 더 되는 땅이래요. 이걸 한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서울보다 조금 더 큰 땅을 그냥 아예 사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쪽에 이주하게 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쪽에 와서 살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도시를 이룬 곳이 텔아비브예요. 근데 처음 와서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역사에 기록된 거 보면 처음 와서 보면 모래 언덕만 있고 나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일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땅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한 거예요.
이 텔아비브는 또 성경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 텔아비브가 성경의 역사로 볼 때에는 에스겔서 3장 15절과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델아빕이라는 곳에 있게 되죠. 델아빕. 바로 이 델아빕의 히브리어로 나온 게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다시 이 조국의 본국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텔아비브는 소망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벤구리온이 처음 이제 국가를 선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수도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텔아비브 바로 아래에 성경에 나오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텔아비브 바로 아래에 아주 아름다운 항구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땅에 들어와서 주거지를 만들고 군집 집단 생활을 한 곳은 어디예요? 텔아비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쓰게 돼요. 자, 여기 이제 이 지도가 중요해요. 이 지도를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지도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1946년, 1947년, 그 다음에 1967년 이후, 어떻게 보면 1949년이에요. 2023년. 이 연대가 참 중요한데, 자, 요 까만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하얀 거, 점 같은 거,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데예요. 근데 보면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연대를 잘 보셔야 돼요. 1946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국되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1947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되기 전 해예요. 아까 이스라엘 건국이 언제라 그랬어요? 1948년 5월 14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 사이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텔아비브가 이쪽이 돼요. 텔아비브, 그다음 밑에 요빠. 이 지역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대량으로 사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주하게 했으니까 이 하얀 점이 이쪽에는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점 이제 막 찍혀 있는 거예요. 1946년도하고 1947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이 아랍과 중동의 역사에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영국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가졌잖아요. 이러면서 영국이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비밀 조약을 막 맺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아랍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면 요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아랍 사람들한테 약속하고 비밀로 이렇게 협정하고, 그 다음에 또 뒷구녕에 가서는 로스차일드 가문 전쟁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에 돈을 좀 빌리면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이 살게 해줄게 하면서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따로따로 만나면서 이중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 한 채에다가 두 사람한테 돈 받아놓고 계약서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한 날이 돼서 가서 보니까 이거 내 집이라고 했는데 다른 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땅을, 이 아랍 사람들이죠. 아랍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영국의 1946년도에 영국의 그 호텔 하나 이제 기념 그 대사관 형식으로 쓰고 있는 호텔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테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1946년까지 하고 요 46년부터 47년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영국의 통치령에서 유엔으로 바뀌어지는 해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영국이 다스리고 있다가 1947년부터 유엔으로 통치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유엔에서 이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랍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놔요.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1946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이 대략 94%예요. 그리고 하얀 이 유대인들의 땅은 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거의 다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근데 유엔이 개입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이 56%로 늘어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이 44%로 확 줄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엔이 강제적으로 절반씩 너희들이 땅을 나눠서 같이 살으라고 하면서 56대 44로 나누니까 유대인들은 그나마 좋아하지만 원래는 다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6%밖에 없던 땅이 갑자기 56%로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94% 거의 다 자기네 땅이었는데 갑자기 땅이 줄어드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 여기 가자지구하고 요단강 서편, 이 서안지구로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누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47년에 유엔이 땅을 분할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와 이렇게 서안지구로 몰려서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1967년이 바로 3차 중동전쟁, 그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있을 때잖아요. 그 직전에 1949년도부터 왜냐하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이집트랑 요르단이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1949년부터 이스라엘이 1차 중동전쟁부터 이기면서 팔레스타인 땅은 더 쪼그라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형태와 같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외에는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땅이 78%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은 22%를 차지해요. 22%. 그래서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통치하고 이 서안지구는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는 요 가자지구 안에도 하얀 점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안지구에도 보면은 이제는 그 아랍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데, 이런데 또 밑에 있는 베들레헴 같은데 이런데 보면 팔레스타인하고 아랍 사람들이 같이 그냥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이런 장벽이 있죠. 이 확대해서 좀 잘 안 보이는 이런 장벽들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국경 장벽으로 이렇게 그냥 시내 가운데 다 그냥 막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장벽을 확대한 건데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아줌마가 키가 뭐 한 160이라고 한다면 한 몇 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장벽이 6, 7m라 그래요. 6, 7m.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베들레헴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이런 데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큰데 정말 뭐 차에서 보면 이러고 봐도 안 보일 정도로 높은 이 장벽들이 이 서안지구, 아까 본 이 서안지구에는 이렇게 지금 서로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저런 장벽들이 다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지구는 거의 다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자지구에도
이런 장벽이 쳐져 있어요. 요게 이제 이거 확대하니까 지금 다 깨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자 지역에 있는 장벽이에요. 가자 지역의 장벽인데 요번에 하마스가 10월 7일 날 넘어올 때 이 콘크리트 된 장벽은 행글라이더 타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 장벽은 여기다 뚫고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이 장벽 원래 콘크리트로 다 된 장벽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스마트 장벽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얼마나 홍보했는지 몰라요. 이게 스마트 장벽이라고 해가지고 최첨단 장벽이에요. 그래갖고 완전히 근처에만 나타나면 신호가 다 와가지고 금방 출동하고 다 막을 수 있는 최첨단 장벽인데, 가자 지구에 이런 장벽을 설치하는데 3년 6개월이나 걸렸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2021년 12월에 완공해가지고 한번 국제적으로 2년 전에 엄청나게 이걸 갖다 자랑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장벽으로 됐기 때문에 절대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 그 대원들이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단언을 했는데 2023년 10월 7일 날 이 장벽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러한 장벽이 그냥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철조망된 이러한 장벽이 65km, 길이가 65km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장벽이 스마트, 전부 다 전자화된 장벽이 높이가 8m인가 그러는데 이것이 65km 그냥 쫙 연결돼 갖고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5km면 여기서 경주 아마 넘어갈걸요. 뭐 경주 가는 그 길을 갖다가 이런 장벽들이 쫙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 비용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건데 이것이 2023년 10월 7일 날 터무니없게 뚫리고 만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팔레스타인은 첫 번째로 블레셋의 후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후예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후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팔레스타인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을 얘기해요.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아랍인. 이 아랍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이 아랍인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랍어를 쓰고 또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아랍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랍인은 이집트 이 주변에, 팔레스타인 땅 주변에 다 아랍인들 아니에요. 이집트, 요르단 전부 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이런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블레셋. 그러면 이 블레셋의 후예는 과연 누구냐는 거죠. 이 블레셋이 펠리시트라 그래요. 필리시티. 그래서 블레셋,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헬라어 언어로는 펠리쉐티라고 해요. 펠리쉐티라고 하는데 이게 블레셋이에요. 펠리쉐티. 이게 이제 영어로는 필리스팀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요. 영어로는 필리스팀. 그래서 이 필리스팀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온 거예요. 이 필리스팀에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느냐? 이 부른 사람이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예요. AD 135년에 로마의 14대 황제인 하드리안 황제가 이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땅이라고 부르지 말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라 라고 처음 얘기해서, 이때부터 하드리안 황제 때부터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불려지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것은 아까 얘기한 거기 블레셋을 일컫는 필리스팀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드리안 황제가 AD 135년에 왜 이 유대인의 땅이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했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폭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이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다 흩어지지 않고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금 쉴만 하면 계속해서 항거 운동을 벌인 거예요. 독립 항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역사에 보면 AD 132년부터 하드리안 황제 때 아주 큰 폭동이 일어나요. 이것을 진압을 못해요. 그랬다가 134년도가 돼가지고 겨우 이 가나안 땅을 진압을 한 거예요, 하드리안 황제가. 그리고 유대인 하면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이놈들이 쉴만하면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냥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가 아예 저 땅에는 유대인들 아무도 있지 못하게 해라 해가지고 완전히 추방당한 때가 AD 135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고, 그 땅 이름도 저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하드리안, 로마의 14대 황제인 이 하드리안 황제 때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의 이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아픔이 유대인들에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땅을 회복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다 흩어져 버리게 돼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땅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의 이름의 시작은 블레셋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자, 한번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블레셋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블레셋은 함의 후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이 가슬루임이 누구냐?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면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손자. 자, 창세기 10장에는 족보가 나와요. 세 가지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10장에는 세 가지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의 족보죠.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족보, 또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은 함의 족보. 이 함의 족보가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 이 가운데 14절에 블레셋의 이름이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절에 셈의 족보가 나와요. 원래 아들로는 셈이 장자인데 창세기 10장 족보에는 셈을 제일 나중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게 3절, 얘가 어디 가고 이렇게 됐네. 30 끝이 30절인가요? 이게 아트 끝에 끝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다시 요 셈의 족보가 기록돼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보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10대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바로 이 창세기 11장의 족보, 이 셈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10장에는 셈의 족보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이와 같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인데 그 가운데 함의 족보에 이 블레셋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의 족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구스, 미스라임, 그 다음에 붓, 가나안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나오게 돼요. 이 함의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 미스라임이에요. 그리고 이 미스라임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어요.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임, 갑도림. 그 가운데 이 6번째 아들이 가슬루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4절에 이 가슬루임을 얘기하면서 하반절에 이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다라고 창세기 1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족보를 표로 만들면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블레셋은 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블레셋은 그레데 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함의 후손이면서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그 바울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자, 이 그레데 섬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갑돌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갑돌. 그래서 이 갑돌이 바로 그레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갑돌에서 누가 나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갑돌이 성경에 4번 나와요. 이 갑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3군데 구절에 나와요. 구절수로는 3군데. 왜냐하면 이제 읽을 신명기 2장 23절에 2번 나와요. 갑돌 사람에서 갑돌이 2번 나오는데, 자, 신명기 2장 23절 보세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는 갑돌이 갑순이 그 갑돌이가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레데 섬을 가리키는 갑돌이에요. 이 갑돌, 그레데 섬에서 나온 갑돌 사람, 이게 누구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돌 사람, 갑돌이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저 갑돌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갔대요? 가사. 지금 한참 나오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그 가자 지구,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윗 사람, 이 아윗 사람은 가사 지역에 머물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의 토착민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는 뭐예요? 가자 지구에 가사에 거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가자 지구, 가사에 적을 두고 민족을 이렇게 형성시켜 나갔던 사람이에요. 여기 이 갑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카프로스, 이 갑돌이 히브리어로는 카프토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프토르, 갑돌.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카프토르에 카프토르. 이게서 이 카프토르를 음역대로 읽으니까 갑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갑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카프토르, 이것은 그레데 섬을 얘기해요. 그레데 섬.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레데 섬에 머물러 있다가 아윗 사람들이 사는 그 가자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본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그리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레데 섬이에요. 여기 이제 그레데 섬이에요. 여기 지중해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시리아가 있고 요르단 있고, 여기가 이집트 카이로가 있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멀어서 안 보이시지만 제가 가까이 보면 여기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쪽에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가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가 이제 가자 지구가 돼요. 여기가 가사 땅,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에서 배를 타고 가자 지역으로 와서 여기에 살고 있던 토착민인 아윗 사람들을 몰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나와요. 갑돌이 전부 세 성경 구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나오는 구절이 예레미야 47장 4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진멸하신대요. 또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이 블레셋 사람을 도와줄 자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블레셋을 도와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갑돌섬, 이제 이게 무슨 섬인 줄 알겠죠?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레데 섬이에요. 그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원래 자기네가 살고 있는 갑돌섬에 살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 완전히 다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건 역사학자들의 그 증언이에요.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질 때에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된 종족이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은 이때 끝났다라고 역사는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불리는 사람들은 블레셋의 후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아랍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주변 아랍 나라들이, 명분은 그거죠. 우리와 같은 동족인 아랍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요르단은 자기네가 이 가나안 땅까지 먹게 되면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또 밑에 있는 이집트는 아랍 사람들의 형님격으로 불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이집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또 유럽이나 동방으로 나가기에 쉬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이 땅은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랍인들이 섞여 있고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결국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다 나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이 사실을 잘 배웠죠. 식권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7대 언약을 맺는데 그 7대 언약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언약에 다 구체적으로 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2장 5절로 7절 보면 여기는 아브라함의 75세 때잖아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75세, 역사적으로는 주전 2091년에 있었던 때잖아요. 이때 역사적으로는 주전 2091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75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과 같이 하란에서 모은 아버지를 떠나고 등지고 하란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란을 떠났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들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6절 말씀에 이제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이 가나안에 이 칠족속들은 거하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요. 여기 나타나, 라,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 나타나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라사대, 다 이렇게 얘기했지, 나타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이는 존재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 이게 바로 가나안이죠. 이 땅, 지금 밟고 있는 가나안, 1차적으로는 세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죠. 이번 수요일 날 살펴볼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을 쌓다는 이름, 의미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수요일 날 살펴보고 단을 쌓아요. 단을 쌓다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은 단순히 뭐 이렇게 막 쌓은 것이 아니라 이 단은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번제단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희생물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기근을 맞이하니까 애굽에 이제 들어갔다가 은혜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종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보이는 땅으로, 좋은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롯과 분리가 되죠. 그래서 롯은 소돔 고모라 땅으로 떠나고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에 남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가나안에 있다가 롯은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에 남아 있게 돼요. 이때 14절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 땅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아 바라봐라. 이 동서남북 사방 가나안의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14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3세예요. 83세. 역사적으로는 주전 2083년이 되죠. 그래서 이때 아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83세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아니에요.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은 때,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84세죠. 84세. 주전 2082년이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죠. 횃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횃불 언약을 하면서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지경을 얘기하죠. 아래로는 애굽강에서부터 위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 이르기까지 이 가나안 지경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경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창세기 17장 8절,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죠.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너와 내 후손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자식 하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네가 우고하는 이 땅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서 이것을 어떻게 한대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증거로 성전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데다가 다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에 지금 전쟁터가 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그러한 뿌리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흔적들, 또 이 팔레스타인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이제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펼쳐져 갖고 이 가나안 땅에 이러한 불씨가 되는지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 이후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란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싸움에 이란이 왜 자꾸 이렇게 등장하는지 이란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이란이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란이 사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뿌리를 가지고 나가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원래는 관계가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또 역사적인 그러한 이제 흐름에 있어서 흐름이 이제 지나가면서 지금 이제 이란이 적대국이 돼요. 그리고 이라크는 바벨론의 후손들이에요. 이라크.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지금 나라도 그대로 다 지금 그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나라가 지금 세계사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하고 이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성경이랑 페르시아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금신상의 그 환상대로 세계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 역사의 줄기가 현대 사회에서도 나라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뿌리를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얼마 전에 페르시아 회복 2500주년 그 행사를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페르시아의 뿌리라는 것을 다시 이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조그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가운데 이 역사가 세계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지난 역사책도 아니에요. 이것은 세계 역사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참 성도가 되지만, 아무리 세계 역사에 박식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펼쳐지는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이 하고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